저는 33년간 중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동안 제 삶은 명확했죠.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제가 평생 가르쳤던 그 논리를 스스로 배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요즘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드물다지만 저는 여전히 활자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뉴스를 보는 건 아직도 어색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작은 일상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요즘 딸 수진이가 병원 업무 때문에 바빠서 낯선 번호로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호주와 한국의 시차 때문에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서 저는 가급적 모든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였죠.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검찰이라니.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는 제게 왜 검찰에서 전화를 한 걸까요? 상대방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김미선 선생님 맞으시죠? 그 말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불법 대출 및 금융사기, 연루 정황이 포착됐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무슨 불법 대출을 받았단 말인가요?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귀하의 계좌가 범죄 조직에 의해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즉시 자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거였죠. 안전계좌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 순간엔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검찰이라는 말, 범죄라는 말, 그리고 제 이름을 정확히 아는 그 목소리.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느냐고요? 상대방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기 조직이 적발됐는데 그 명단에 제 계좌번호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은퇴 후에도 학교 동문회나 교사 모임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해둔 게 많았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정보가 샌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으며 수사 자료로 활용된다고요. 그 말이 묘하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때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공공기관과 법을 신뢰해왔던 제가 그 신뢰를 무기로 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엔 그걸 몰랐습니다. 다만 불안했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느꼈습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저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혹시 최근에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며칠 전 보험 관련 전화가 왔었고 대출 권유 문자도 몇 통 받았었죠. 그 사실을 말하자 상대방은 그게 바로 범죄 조직의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제 거실에 앉아서 그 목소리에 완전히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시계는 조용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안에선 모든 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만약 진짜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이 짜놓은 그물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지금 바로 은행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면서 제 통장 잔액과 최근 거래 내역을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 정보를 전화로 말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제가 망설이자 상대방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귀하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다시 긴장이 됐어요. 범죄 조직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니.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그 통장에 있었습니다. 1억 원 가까운 돈이었죠. 그게 사라진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요. 상대방은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범죄 조직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해외 송금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사업하시는 분 계신가요? 딸이 호주에 있다는 사실도 말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혹시 따님께서 의료 관련 일을 하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범죄 조직이 그 정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검찰이라면 제 딸 정보까지 알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만약 사기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전 재산을 인출한 뒤 제가 안내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 조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재산을 인출하라니 그게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직접 돈을 옮겨야 하는 건가요? 검찰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나요? 상대방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계좌 동결 전에 피해자 본인이 먼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상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던 제가 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1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고 그럼 평생 모으신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결국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전화를 끊지 말고 통화를 유지한 채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전화 속 목소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으신가요? 혹시 미행당하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그런 질문들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가을 날씨였는데도 온몸이 뜨거웠어요.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이제 은행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직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또 이상했습니다. 왜 은행 직원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은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은행 안은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창구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대기 손님은 저 말고 1명 더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으며 계속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지시했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직원이 물어보면 개인적인 용도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로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전액이요. 금액이 꽤 큰데 혹시 무슨 용도이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세요.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선생님, 혹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건 아니신가요? 보이스피싱 사례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필요해서 찾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화 통화 중이시잖아요. 혹시 그 전화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건 아닌가요? 전화 속 목소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세요. 빨리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딸한테서 온 전화예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싫어했던 제가 그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상사와 상의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끝납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 목소리가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는데 당시엔 그게 유일한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나이 든 남자 직원이 함께 왔어요. 아마 지점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혹시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전화 속 목소리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거부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돈이고 제가 필요해서 찾는 건데 왜 이렇게 말리시는 건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요즘 금융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고객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신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저를 계속 재촉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그 말에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속 같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돈을 건네주었어요. 봉투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9,8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계좌로 이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편의점에 가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검찰이 왜 상품권 얘기를 하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물었어요. 상품권이요. 왜 상품권을 사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금융 범죄 예방과 관련이 있나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건 임시 자금 보호 조치입니다. 상품권 형태로 자산을 전환하면 범죄 조직이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 설명이 터무니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33년간 국어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과 변명을 들어왔거든요.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온 이유, 지각한 핑계, 싸움을 변명하는 말들. 그 모든 걸 듣고 또 들었던 제가 이 터무니없는 설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종료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만 들렸죠. 지나가는 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제 귀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제 전 재산이 들어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그럴 뻔했단 말인가요? 그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이요. 1990년 3월이었습니다. 23살, 갓 졸업한 신참 교사였죠. 첫 학급을 맡았을 때의 떨림,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교과서를 펼쳤을 때의 긴장감, 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의심하라고.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타인의 말에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사기꾼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쳤던 것들을 제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어요.
만약 제자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답지 않다고 했을까요? 문득 은퇴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2월이었죠. 제자들이 찾아왔었어요. 이미 어른이 된 초기 제자들부터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들까지 다들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중 한 제자가 기억났습니다. 민준이라는 아이였어요.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학생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변했고 나중에 경찰이 됐다고 들었어요. 경찰. 그 단어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 민준이가 경찰이 됐다고 했지. 은퇴식 날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라고 했었죠. 저는 명함첩을 뒤졌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강민준,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당한 게 바로 금융범죄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제자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명함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부끄러웠어요. 제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고백하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됐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문 밖에서 소리가 나면 몸이 굳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대신 금융감독원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왜 소포를 보냈을까요? 저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뜯어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뜯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전산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동봉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피해 신고 및 복구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식으로 USB를 보낼까요? 더구나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피해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저는 USB를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을 켜고 USB 포트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꽂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교사 시절 했던 정보, 소양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절대 열지 말라고 가르쳤었죠. 특히 USB나 이메일 첨부 파일은 악성 코드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쳤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금융감독원 USB 발송이라고 쳤더니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USB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USB에 악성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어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다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만약 이걸 꽂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 비밀번호, 개인정보, 모든 게 그들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아까 느꼈던 희망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어요. 저는 USB를 봉투에 다시 넣고 상자까지 함께 챙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맞아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고 오늘은 수상한 소포가 왔다고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런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행히 USB는 연결하지 않으셨네요. 만약 꽂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경찰 계신가요? 사건 담당자를 배정해드려야 하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더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명함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제 제자인데 금융범죄수사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강민준 형사님이시네요. 저희가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준이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1시간 후에 민준이가 경찰서로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으신 것 같네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며칠간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민준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명의 피해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와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USB를 가져가서 분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수상한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먹을 저녁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고요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웠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딸과 마지막으로 통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한 달쯤 전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2달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바빴고 저도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 딸에게 이 일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병원 업무가 끝난 직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 대답이 어색하게 들렸나 봅니다. 수진이가 되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검찰이라고 하면서 돈을 옮기라고 하더라. 그 말에 수진이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엄마, 설마 돈 보낸 거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재빨리 답했습니다. 아니야, 안 보냈어. 은행에서 직원이 말려서 멈췄어.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요즘 그런 사기 진짜 많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한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실감났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소포가 왔더라. USB가 들어 있었는데 다행히 컴퓨터에 꽂지 않고 경찰서에 가져갔어.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지금 혼자 계세요? 무서우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무섭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경찰도 만났고 제자 중에 형사가 있어서 도움받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나 봅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다음 주에 휴가 내서 한국 갈게요. 며칠 같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얼른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굳이 올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갈게요.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수진이의 방문이 정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딸이 온다는 사실이 기뻤고 동시에 이런 일이 있어야 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멀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호주로 떠난 건 8년 전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몇 년만 있다 오겠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운했어요. 외동딸인데 곁에 있어줬으면 했거든요. 특히 남편이 편찮으실 때 수진이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2021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수진이는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어요. 화상 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수진이는 더 멀어졌어요. 서로 탓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았습니다. 통화도 점점 줄었고 내용도 짧아졌죠. 안부만 묻고 끊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이가 이번 일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 방을 정리했어요. 8년간 비어있던 방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널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어요. 수진이가 고등학교 때 붙여놨던 포스터가 아직 벽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대 합격증 액자가 놓여 있었죠. 그 물건들을 보니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사인 엄마를 닮아서 책 읽기를 좋아했죠. 제 수업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나중에는 제 수업 자료를 검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이 자라서 의사가 됐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딸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여전히 저를 걱정해주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학교, 동문회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며칠간 확인하지 않았더니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안부 인사나 일상 공유였지만 스크롤을 내리다가 제 이름이 언급된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김미선 선생님 요즘 괜찮으시대요? 누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다던데.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계속 읽어 내려가니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은행 직원한테 들었어요. 요즘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타겟이래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에구,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 당할지 몰라요. 제 이름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채팅방을 나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나가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거였어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 여기서 다 만나네요. 돌아보니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 정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정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건강은 괜찮고. 그 질문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 같은 거 받은 적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심각하던데. 그 말에 저는 굳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났구나 싶었어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들 조심해야죠. 정희는 제 반응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동문회에서 얘기 들었어요. 미선 씨한테 무슨 일 있었다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직접 물어보는 게 실례일까봐 연락은 안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걱정돼서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수상한 전화 받아서 신고했을 뿐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마트를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어리석은 노인으로 보고 있을까요? 평생 교사로 존경받으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동정과 호기심의 대상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셨다면서요? 저는 이제 지쳐서 대충 답하고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사기를 당한 게 죄도 아니고 오히려 저도 피해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사였던 제게는 더 힘들었어요. 평생 남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하라는 충고를 듣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성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받았어요. 혹시 민준이가 다른 번호로 전화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상대방은 보험 상담사였습니다. 저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전화를 의심하게 됐다는 걸요. 정말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경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그들이 제게 남긴 상처였어요.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일 또 누굴 마주칠까요? 또 그 동정 섞인 눈빛을 받아야 할까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결국 저는 이 시선들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다시 연락을 왔습니다. USB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준비하고 나갔어요.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USB에는 역시나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컴퓨터에 연결하셨다면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거예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거죠. 민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소포에 붙어 있던 송장을 추적했는데 발신지가 폐업한 택배 대리점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위조된 거죠. 범인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도 계속 바뀌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 표정을 본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지 않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을 잃고도 신고조차 못하세요. 선생님은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맞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은행 직원이 말려줬고 USB도 연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찝찝함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민준이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알아냈다는 건가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학교 동문회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그 사이트가 해킹당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어요. 회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선생님도 거기 가입하셨죠? 그 말에 저는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동문회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가입했었어요. 동료들과 연락하기 편하라고요. 설마 그게 문제였을 줄이야.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안이 허술한 사이트들이 해커들의 타겟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곳일수록 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민준이는 답했어요. 이미 폐쇄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그 정보를 사고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계속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는 뭘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나요? 민준이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제 정보는 새어나갔고 범죄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준이는 중학교 때 제일 말썽꾸러기였던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고 숙제는 안 해오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과 후에 남아서 대화를 나눴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알고 보니 집안 사정이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학교가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표현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저는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더니 나중에 경찰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형사가 되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민준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제자가 잘 성장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제자가 다시 저를 도와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민준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할 점들, 또 사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명함을 한 장 더 주면서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준이 같은 제자가 있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한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고 집으로 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 안을 정리했어요. 아침부터 청소를 했지만 또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채워넣고 과일도 깎아놨어요.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 말에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8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키가 제 키를 훌쩍 넘었고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자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이 그대로네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뭘 바꿔. 그대로가 편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이 집은 그대로인데 세월은 흘렀고 우리는 변했으니까요. 수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많이 무서우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어. 처음엔 정말 검찰인 줄 알았거든. 그 사람들이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더라.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피해를 안 입으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겪은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집중해서 들어줬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했어요. 은행 직원이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USB는 왜 안 꽂았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속아서 돈을 보내는데 엄마는 중간에 멈추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교사였던 내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았냐고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인 저도 당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법이 교묘해서였던 거죠.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많아요. 세금 환급 사기, 이민국 사칭 사기. 제 동료 의사 중에도 당한 사람 있어요. 학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수진이는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호주에서는 이런 맘 못 먹어요. 그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식사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있으면서 보안 설정 좀 도와드릴게요. 휴대폰이랑 컴퓨터 보안 강화하고 수상한 연락 차단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제일 약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정말로 도와줬습니다. 휴대폰에 보안 앱을 깔아주고 발신자 표시 차단 기능도 설정해줬어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문자를 남기거나 다시 걸 거라고요.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수진이를 돌봤는데 이제는 수진이가 저를 돌보고 있었어요. 세대가 바뀌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방에서 둘이서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호주 생활 이야기, 병원 동료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수진이는 당분간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호주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곳 생활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수진이도 수진이 인생이 있으니까요. 대신 자주 연락하자고 약속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통화하기로요. 수진이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8년 동안 쌓였던 거리감이 일주일 만에 다 좁혀지진 않았지만 시작은 한 거죠.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이 오히려 저희 모녀를 다시 연결해 준 셈입니다. 수진이가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고 오랜만에 딸과 나란히 걷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손잡이에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명함을 집어 들고 보니 금융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 전문이라는 문구도 있었죠. 뒷면에는 손글씨로 김미선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진이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거 또 사기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수진이가 명함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네요. 이거 검색해 볼게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굳어졌어요. 역시 신고된 번호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쓰는 번호래요. 저는 불안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저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지금 바로요. 저는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명함 절대 버리지 마세요.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자 그는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지문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댁 주변에 CCTV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민준이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몇 시간 후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화면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 집 앞에 명함을 꽂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사람 신원 파악해 보겠습니다. 만약 조직원이라면
다른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지나가면 절대 의심하지 않을 외모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한 거죠? 이미 엄마가 속지 않으셨는데. 민준이가 답했습니다. 한번 타겟으로 잡힌 사람은 계속 노려요.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여러 조직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실패해도 다른 곳에서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분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집 주변 순찰도 강화하고 수상한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더 있을게요.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2주로 늘릴게요. 저는 고마웠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네, 일도 있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수진이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됐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결된 인물이라고 했어요. 지금 추적 중이라며 조만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조금 안도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한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조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이번 일이 끝나면 저랑 호주 한번 오세요. 환경도 바꾸고 쉬다 가세요. 제가 시간 낼게요. 그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언젠가는 이 상황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딸도 있고, 제자도 있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계속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큰 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와 수진이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민준이와 몇 명의 형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우리를 앉히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명함을 놓고 간 남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조직의 일부를 파악했어요. 화면에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연결돼 있었어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은 생각보다 큽니다. 중국에 본거지가 있고 한국에는 실행 조직이 있어요. 개인 정보를 구매해서 타겟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제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민준이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학교 동문회 홈페이지요. 거기서 대량으로 정보가 유출됐고 그 명단이 범죄 조직에 팔렸습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동문회 회원 중 최소 50명 이상이 타겟이 됐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명이나 된다니요. 민준이는 계속 설명했어요. 다행히 대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의심하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실제 피해를 입으셨어요.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거든요. 추적은 하고 있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초기에 신고해 주신 덕분에 수사가 빨라졌어요. 만약 선생님이 참고 넘어가셨다면 이 조직을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 신고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동문회 홈페이지 관리자도 조사했는데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보안에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관리자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소홀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이트들의 보안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추진 중이에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서 신고하고 끝까지 협조하신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동문회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폐쇄됐고 보안이 강화된 새 플랫폼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전화 받았어요. 저도 소포 왔었는데 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요.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신고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그 댓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곧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신고해야겠어요. 같은 피해자로서 응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위로가 됐어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예전 선생님 모습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맞아. 저는 김미선 선생님이었지. 학생들에게 용기와 정직을 가르쳤던 사람. 그런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그 가치들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동문회 가입, 정보 유출, 사기 전화, 그리고 민준이와의 재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한국에 온 지 2주가 됐습니다. 이제 호주로 돌아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수진이도 자기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상담센터 가볼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신체적 부상을 입으면 병원 가잖아요. 심리적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 날,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를 만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어요.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 듣고 난 후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선생님은 이미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상담사가 답했습니다. 신고하신 것, 제자분께 도움을 청하신 것, 딸분과 대화를 나누신 것. 이 모든 게 회복의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상처를 입거든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정교한 사기였어요.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에 상담사가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좋아하시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고립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불안이 찾아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센터를 나오며 수진이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엄마도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서점에 갔습니다. 은퇴 후 책 읽는 시간이 줄었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서점을 돌아다니며 책들을 둘러봤습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예전에는 주로 교육 관련 서적을 봤는데 이제는 다양한 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년의 삶에 관한 에세이였어요. 펼쳐보니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강해지는 것이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수진이가 호주에서 배웠다는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거들며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내가 있으면 더 좋지만 내 인생도 살아야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꼭 호주로 오세요. 약속하셨죠? 저는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갈게. 딸이 사는 곳도 보고 싶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은퇴 후로 일기 쓰는 습관이 사라졌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느낀 것들을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조금 더 나아졌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치유되고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무거운 고요함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사의 조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먼저 동네 도서관에 등록했습니다. 은퇴 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도서관에 가니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좌를 듣거나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월 1회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6명의 회원이 있었어요. 모두 60대 이상이었고 다들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33년간 교사였고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했죠. 그 일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에 한 회원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대출 사기 전화를 받았었죠. 다행히 은행에서 막았지만 그 후로 한동안 불안했어요.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일을 겪었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흔한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요. 저만 특별히 어리석었던 게 아니었어요. 독서 모임은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토론을 통해 제 생각을 나누면서 점점 회복됐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한편 민준이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 몇 명을 검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직을 와해시키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 타격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지.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제 작은 행동이 더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동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는데 혹시 강사로 와주실 수 있냐는 거였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실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경험이고 이 경험을 나누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 당일 100명 가까운 동료 교사들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줬어요. 어떻게 전화를 받았고 어떤 심리 상태였으며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 말에 제가 오히려 위로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수진이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강해졌어. 다르게 강해졌어.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약해졌다고 느낀 순간에 사실은 가장 강해질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어요. 저는 이제 거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불안이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았어요. 대처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어요. 봉사 첫날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이었고 휴대폰 사용조차 서툰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경험담도 들려줬어요. 저처럼 교육받은 사람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한 할머니께서 손을 들고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목소리가 친절하면 믿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친절한 목소리가 진실을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해야 해요. 교육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교육 듣고 나니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이후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 복지관에서 교육을 진행했어요. 때로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1대1로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휴대폰 보안 설정을 도와드리고 수상한 앱은 삭제해드렸죠. 그러던 중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어요. 전 재산 5천만 원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리석었지. 어떻게 그런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어. 이제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겠어. 그 모습이 몇 달 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정교한 사기예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그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늘어났어요. 몇 주 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계속 우울했을 텐데 선생님이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가치인 것 같았어요.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도움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올해 가장 열심히 활동한 봉사자라면서요.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해야 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다른 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감사패를 들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1년 전엔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움에 숨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녁에 수진이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감사패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최고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크리스마스에 꼭 오세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호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수진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잠깐 시간 되냐고 물었죠. 민준이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출국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뭐냐고 물으니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상자 안에는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패 모양의 열쇠고리였는데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열쇠고리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선생님을 지킬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고, 두려움에 떨었고, 수치심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